예, 논준모연구소 김성환 소장입니다. 연구의 범위와 한계, 요거 둘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면 제가 진짜 논문 고수로 인정합니다. 이게 저도 옛날에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논문을 계속 보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럼 뭐 깨우침, 깨달음 이런 게 와요. 이 논문도 참 희한한 게 이게 논문이라는 거를 그냥 이제 보통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기들만의 전공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공자들의 논문을 접하는 태도는 저의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전공자들은 맨날 똑같은 형식의 똑같은 내용에 뭐 비슷한 방법 요런 거에 대한 논문들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논문의 어떤 뭐 양식도 그렇고 어떤 논리의 구조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다양하지가 못해요. 좀 획일적이라고 해야 될까? 자, 그래서 평생 한 전공만 하시는 분들은 이 논문 연구에 대한 오픈 마인드가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즘의 경향이 어떻습니까? 학제간 융합이죠. 융합인데 이 융합이라는 것이 어떤 융합입니까? 물론 주제도 융합이 되고 구조도 융합이 되고 방식도 융합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논문을 적는 패턴까지도 굉장히 다양화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요런 것들을 굉장히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학문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분들, 연구자들과의 교신이 그전에는 같은 학문만 하시는 분들하고 교신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다른 학문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막 교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이제 요때 혼자서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마음을 열고 학문의 끝은 없다. 학문은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연구를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저는 어떤 학문에 대한 하나의 전공자가 아니고 뭐 굉장히 다양한 학문을 그냥 뭡니까?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막 이게 제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이렇게 골치 아픈 거를. 근데 솔직히 이렇게 논문 컨설팅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게 적성에 맞아서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 저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골치가 아파. 다 놀고 먹고 싶지. 그냥 뭐 어디 그냥 좀 이렇게 뭡니까? 그냥 자기 시간도 가지면서 머리 안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지. 누가 이런 골치 아픈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세월들이 이제 쭉 지나는 거죠. 이제 막 힘들었던 세월도 지나고 뭐 이런 것도 지나고 뭐 저런 경험도 하고 뭐 머리 부여잡고 뭐 손을 보니까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뜯어져 있고 코피 흘리고 몸 베려가며 죽을 고비 넘겨가며 뭐 그렇게 다양한 학문을 어떻게 싫어도 그냥 하다 보니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깔딱고개가 있어요. 깔딱고개. 그럼 이제 처음 만나는 깔딱고개에서 이제 포기할까 많이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합니다. 그럼 이제 쑥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깔딱고개를 만나. 이것도 막 포기할까 뭐 생각을 하다가 또 극복을 합니다. 또 쑥쑥 성장해. 쭉 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깔딱고개에서 이게 깔딱고개가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을 보통 사람들은 이제 한두 번째 많이 포기를 하는데 정말 이거를 이제 생업으로 직업으로 의식을 가지고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막 죽을 각오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깔딱고개를 많이 넘기죠. 넘기면서 나중에는 이 깔딱고개를 즐기게 됩니다. 뭐 옛날에도 극복했는데 뭐 요번에도 극복하지.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거의 이제 병자가 돼 있죠.
몸과 정신이 거의 이제 약간 맛이 가기 시작하죠. 그맘때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와, 이거 내가 그동안 깔딱고개 많이 넘었는데 앞으로도 많이 남았겠지만 내가 넘겨온 이 깔딱고개를 넘기면서 얻은 각종 깨달음, 제가 뭐 깨달아봐야 얼마나 깨달았겠습니까만은 요 깨달음 안에 이제 어떤 노하우들이 있는 거죠. 나름대로의 노하우들, 요령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령들이 나중에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깝다. 그냥 섞이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거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건데, 나는 이제 거의 뭐 병자가 돼가지고 거의 지금 죽어가는데, 죽기 전에 이거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남길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책을 쓰고, 뭐 강의를 하고, 뭐 이딴 짓거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유튜브가 있었네. 온라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죽기 전에 아까워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뭔 이야기 하다가 했지? 참,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이런 노하우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구의 범위와 한계의 이 오묘한 관계라는 거죠. 연구의 범위와 한계의 오묘한 관계. 요거를 어느 순간에 저도 그냥 누가 가르친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그냥 알게 됐어요. 그냥 깨달았죠. 뭐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책을 보고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알게 됐어요. 참 신기하죠. 그냥 어느 순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논문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있다면, 여기 이제 1페이지고 마지막 페이지가 있다면, 요 안에 논문의 이 범위와 관련된 부분이 어디에 가장 많이 적혀 있냐면, 제3장의 연구 설계의 연구 방법이죠. 연구 방법에 여기에 연구의 범위가 가장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보면, 연구 대상도 연구의 범위죠. 그리고 연구 도구도 연구의 범위죠. 그리고 연구 분석 방법도 이 연구의 범위죠. 물론 이제 이 도구에 따르면 이제 조작적 정의가 나오겠죠. 이 정의에 의한 이 주제의 개념적 범위도 있겠죠. 개념적 범위.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범위가 연구 방법에 잡힙니다. 서론에도 있다고요? 서론에도 범위가 있다? 당연히 범위가 있지. 이거 요약해서 들어가는 건데. 중복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은 중복이 좀 많아요. 최소한 4번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한번 강좌를 만들어서 올릴게요. 논문에서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논문에서 똑같은 내용이 4번 중복되는 문장이 나옵니다. 어떤 것일까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요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뭘 하지? 제 교재를 하나 드릴까요? 제 뭐 수강권을 드릴까? 하여튼 뭐 문제를 한번 맞춰보세요. 논문에서 4번 중복이 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문제도 한번 내보죠. 뭐. 자, 문제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자, 첫 번째 제가 밥을 사드리고, 두 번째 논주모 사이트의 온라인 수강을 전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요 2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논문에서 이거 나한테 이거 오프라인으로 강좌 들었던 분은 알 텐데, 자, 논문에서 똑같은 말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봐야겠죠. 똑같은 내용이 4번 중복되는 곳이 있는데 어디며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요거 지금 이 동영상 올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 아무도 이거 안 오겠지 싶긴 하는데 어쨌든 일주일 동안 한번 보고 없으면 그냥 제가 일주일 후에 제가 올릴게요. 잊어먹을 수도 있어. 못 올릴 수도 있어. 제가 만약에 못 올리면 누가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거 좀 올려달라고. 자, 그래서 이제 연구 방법이, 그래서 이제 논문이 중복이 좀 있다는 거죠. 중복이 있어서 지금 요 3장에 나온 연구 범위가 서론에서도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론적 배경에 요 부분 밑에 부분에서 좀 나오고 막 그러죠. 자, 어쨌든 이제 이 연구의 범위예요. 그러면 연구의 한계는 너무 지저분한데, 연구의 한계는 여러분들 이제 5장 결론에서 많이 나오죠. 결론 마지막 부분에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과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한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계. 이 한계가 어떤 거냐면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넘어서는 부분 플러스 알파가 있죠. 이 알파가 뭐냐면 내 연구 결과에 나온 그 내용적 부분의 한계가 있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고 형식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설계와 관련된 부분에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연구의 한계라고 하고,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향후 연구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 연구의 범위가 어쨌든 요렇다 이거예요. 이게 내 범위예요. 요 안에 뭐 연구 대상의 범위, 도구의 범위, 도구는 이제 뭐 별량의 범위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방법의 범위, 개념의 범위, 그 다음에 연구 결과 관련된 내용의 범위, 이런 것들이 범위가 있어요. 이렇게 연구의 범위가. 자, 그래서 이 연구의 범위를 적어도 내용 빼고는, 내용은 이제 뭐 분석하고 관련된 거니까 내용 빼고는, 자, 요 부분은 지금 거의 3장에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3장 연구 방법에 설정을 해놨단 말이죠.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범위를 내가 지금 먼저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연구 결과에서 자, 이 범위를 넘어서는 이 부분들 한계니까 이 부분들은 향후 연구에서 하세요. 향후 연구에서, 후속 연구에서, 향후 연구에서, 후속 연구에서 하시라 이렇게 던져줬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연구 대상, 도구, 방법, 개념에 대해서 야,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왜 이거밖에 안 했니? 라는 지적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위원님은 내 논문 심사하러 오면서 지금 내 논문의 5장의 결론에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부분을 지금 안 읽어보고 오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5장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니까 향후 연구 과제로 돌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네가 하세요 이거예요. 향후 연구로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심사위원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논문이 바로 리젝트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가지 없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교수님, 심사위원님, 제가 연구 범위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 부분이 제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후속 연구로 지금 돌리자고 결론에 연구의 한계 부분에다가 이렇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연구의 한계와 연구의 범위와 한계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 디펜스용으로 아주 적절하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의 과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적었잖아요. 선행 연구 보세요. 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계들만 쭉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내 후속 연구에 뭘 할까를 설정을 잡아도 아주 괜찮은 논문의 선행 연구 결과들의 연역적 추론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구의 범위와 한계, 이 부분을 관계를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디펜스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논문 주제를 잡는데도 연구 방법을 설정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확히 아시고 하시면 여러분들 논문 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